저렇게 눌러보다가 하도 안 돼서 나중에는 저희 사무소 컴퓨터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원격으로 좀 해달라고 그분이 무려 30분 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나. 컴퓨터 전문가가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 사무실의 직원 중에 컴퓨터를 조금 잘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리 와서 이것 좀 나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5분 있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 거야? 그랬더니 검색을 해봤다 이거예요. 홈택스 출력이 안 될 때.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했다고. 컴퓨터 전문가도 생각을 못하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뭐 상속세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텍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꼭 세금 얘기가 아닌데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받아야 하실 분들 있을 거라고요. 이 자리에는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있고. 근데 국민연금이 일단 수령을 연기하면 해마다 현재 7%가 늘어나게 돼 있죠. 100만 원이면 1년 연기하면 1년 동안 안 타면 1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60세가 넘어도 2년 동안 추가 납부할 수가 있죠. 국민연금은 나의 개인적인 적금 계좌랑 마찬가지라 내가 많이 넣어야 내가 많이 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곧 60세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간에 있을 수 있고 꼭 좀 어렵더라도 2년 더 납부하시고 수령을 다시 또 5년 연기하면은 지금 타는 그냥 연금보다 한 50% 가까이 더 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7%니까 5, 7, 35 단순하게 그것만 해도 35% 늘어나죠. 또 2년 추가 납부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0세 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소득이 현재 낮더라도 중간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희 거래처 한 분은 처음에는 자기가 바로 받아버렸어요. 수령 연기를 안 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바람에 연금이 절반을 깎여버렸죠. 그리고 또 아쉽잖아요. 그러면 수령 연기를 했으면 훨씬 나중에 더 많이 탈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연금을 타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하고 합쳐서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령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퀴즈를 한번 내보죠. 퀴즈. 두 번째 보면은 월세 이제 보통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임대 사업을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월세를 한 군데, 세 군데에서 월세를 받는데 한 군데에서는 월세를 200을 받고 한 군데는 150을 받고 또 한 군데는 80을 받는다. 그럼 다 합치면은 400이 넘잖아요. 그래서 400이 넘으면은 이 사람은 일반 과세가 돼야 돼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죠. 물론 이제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개념이라 부가세는 뭐 차별화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입자한테 200 내는 걸 220 내라.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이가세로 400 미만으로 해서 간이가세로 머물려고 하죠.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뭐 하나 팔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팔기는 싫다. 그런 경우에 그거를 내 걸로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돈을 적게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 거죠. 있죠. 개인이 있는데 이건 그냥 퀴즈로 알려드리고요. 이제 방안은 많아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돈을 소액으로 들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에서 퀴즈로만 얘기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노동법이 문제인데 근로자를 뭐 많이 채용하면 좋은데 요새는 노동법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해서 사업주가 더 많이 알아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주는 이 노동법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5인 이상이 되는 거하고 5인 미만하고 노동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 간단하게 써있죠. 5인 이상이 되면은 초과 근로수당 또 15일 연간 15일에 유급 휴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휴가가 너무 많아요. 쉬는 사람은 하나씩 쉬고 싶겠지만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국경일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 15일도 쉬어야 되고 물론 뭐 그러다 쉬어야 되겠지만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잘 5인이 안 되게 하는 거 5인 미만이 되는 거하고 4인이 넘더라도 4.99인까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거니까 이해하셨죠? 5인이 안 되게 하는 거 5인이 넘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데 내년에는 이제 거의 좀 덜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시간당 10,000원 이미 추가된 거죠. 사실상. 왜냐면 우리는 그 주말에 또 8시간 채워서 주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8시간 채워주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법을 개정해서 주휴수당을 없애버리고 그냥 근로시간으로 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잖아요. 40시간. 근데 40시간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저희 거래처는 2, 3년 전부터 모든 업종에 따라 바쁜 날이 있고 안 바쁜 날이 있잖아요. 안 바쁜 날은 굳이 그 직원을 나오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령 뭐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토일은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한가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2-3명 있으면은 한 명밖에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날 뭐 수요일 날 오전을 쉰다든지 또 뭐 목요일 날 하루를 중에 쉬게 하든지 꼭 우리가 40시간을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35시간을 사례를 해놓는데 35시간 5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최저임금을 전년도보다도 안 올려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업은 어려우시잖아요. 전년도 자꾸 환경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하면은 꼭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걸 받는 것이라고요. 주민등록 찍는 거 복사해 놓으시고 가능한 휴대전화에다 보관해 놓으면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휴대전화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 직원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이 나한테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서류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 검색해보면 바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자료를 제시해 줄 수가 있죠. 가령 뭐 세무로에다 맡기고 있다 하면은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바로 메시지를 날려주면은 찾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는 바로 그 사람한테 사업주한테
주민등록증하고 등본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래요. 그 취직할 때 그거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차일피일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또 바로 써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저도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서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이제 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안 쓰는데 근데 원칙은 쓰게 돼 있어요. 쓰셔야 돼요. 안 쓰면은 벌금 엄청나요. 해마다 써요. 해마다 써야 돼요. 급여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계약을 써야 되겠고 그건 조금 노무사들 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급여가 바뀌면 새로 쓰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고용 지원금하고 연계되는데 지원금의 전제 조건은 전년도 월급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년도 월급보다. 그래서 아까 같이 시간을 가령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줄이면은 자칫 전년도 월급보다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월급보다는 낮게. 거기는 35시간으로 하면 전년도 월급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36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이 고용 지원금 있죠? 지금 뭐 15만 원도 주고 13만 원도 주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40시간에서 36시간, 뭐 35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가령 뭐 바쁜 업종 식당 같은 경우는 아주 바쁜 토요일, 일요일만 바쁘잖아요. 보통 평일에는 한가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시간 정도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14시간이면. 15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하게 돼 있어요. 15시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면은 15%가 나가죠. 국민연금은 9%죠. 건강보험 6%. 그래서 15%. 가령 100만 원을 월급을 주면은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물론 뭐 직원하고 사업주하고 나눠서 낸다고 하지만 일단은 하여간 사업주가 책임지고 100만 원이면 1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국가에다가. 월급에서 떼든 안 떼든. 그러니까 또 떼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이게. 현실을 뗀다는 것도 떼고 주는 것도 계산도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4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까 이제 5명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5명이 어떻게 안 넘어가게 하는 건가. 이렇게 4명 있다가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쓰게 되면 갑자기 5명이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5인 미만을 할 수 있나를 그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경계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까 그 14시간이나 뭐 7시간 뭐 이렇게 10시간 미만 써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저희 사무실에 이제 친구 때 오면 사람들 보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계시냐? 그래서 뭐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오시면 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드리거든요.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주로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대부분 안 쓰죠. 근로계약서를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양식 드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은 지원금 뭐 적지 않죠. 어떤 분은 국가 지원금 이거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사실상 전 국민이 모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업주가. 저희 사무실 보면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장님들도 받게 돼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또 그분들이
받는 건 받고 내야 할 세금은 또 내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내긴 했는데 일단 뭐 주는 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다른 세금 낼 거 있으면 더 확실하게 내시고 그 1년 뭐 1년이면 한 사람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만 해도 7, 80만 원씩 나올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하루만 쓰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4번에 보면은 종합과세라고 있어요. 종합과세. 세무서에 가면은 그 프레카드 쭉 써있죠. 지금은 뗐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탈이라고 써있잖아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 그건 이제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몰랐어도 되는데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분리과세. 그 전에 이제 분류과세는 너무 쉬운 거니까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세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 우리가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에 한두 번씩은 이제 팔잖아요. 되게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류과세. 그거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죠. 종합과세는 다 합쳐가지고 누진세로 세금을 매기지만은 양도소득세는 그것들만 따로 떼서 과세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놈이라고 지금 녹화는 좀 깜빡 헷갈렸어요. 분류과세부터 알아주실 거예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지 않고 따로 떼서 관리한다 이거죠. 분리과세. 이걸 왜 알으셔야 되냐면은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업자 등록을 다 내게 되어 있죠. 법상으로. 그동안 그 주택 임대에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근거는 계속 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 왔어요. 근데 막상 5월달이 되면은 세금을 올해는 안 매기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대비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또 안 매긴다.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2019년도 거부터는 매기겠다 이거죠. 2019년도. 그 보면은 이게 그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 열 몇십 대씩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 한 달에 300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거의 여태까지 신고를 안 했었다고요, 사실상. 근데 어찌됐든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사업자를 내라 그렇게 돼 있죠. 맨 끝에도 나와 있죠.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올해부터 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안 내면은 내년도부터는 벌금을 매기겠다 이거죠. 그 모든 세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낸 거에 대해서 벌금을 가산세라는 행정벌적인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올해 2019년도에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개예요. 그건 그거대로 내는 것이고, 그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안 낸 거에 대한 가산세를 0.5% 매기겠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그 월세 자체에 대해서. 소득세는 올해부터 지금 이미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주택 임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내는 게 있고, 기초자치단체, 구청 입주단체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내는데, 자기가 사는 기초자치단체가 내는 거죠. 자기가 사는. 근데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내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근데 세무서에 내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강제되고. 그래서 구청의 것도 내고 세무서 것도 낼 거냐, 이거는 딱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누가 와서 물어봐도 뭐라고 답할 수가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구청에 아니 세무서에 사업자 내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그럼 뭐 사업자 내면 되지. 근데 왜들 안 내느냐? 서울 사람들 굉장히 잘할 텐데 그 사람들 막 계속 안 낸다고 버텼잖아요. 이번에 좀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내는 이유는 크게 봐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좀 꽤 나올 수 있죠. 그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뭐 배우자가 같이 밑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내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분리과세에서 넘어갔죠. 분리과세는 이제 주택임대에서 월세가 2천이 안 넘어가면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다른 뭐 내가 월급을 탄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뭐 이자 소득이 있다든가 여기다가 합치지 않고 갑자기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따로 빼서 세금을 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것만 따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실제 그건 또 세금이 좀 작아요. 근데 건강보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거기서도 건강보험을 좀 낮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종합과세에서는 이자 소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으시면은 그 이자는 해마다 찾으셔야 돼요. 해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자를 적금을 뭐 3년 뭐 이렇게 넣잖아요. 또 뭐 이게 뭐 5년짜리 들으면 이렇게 막 복리해가지고 더 많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찾아버리면은 그게 2천이 넘으면 종합과세 해야 돼요. 근데 가령 뭐 해마다 찾으면 가령 1,500이었다. 그러면 3년치 한꺼번에 찾으면 4,500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매달 해마다 찾았으면은 종합과세를 안 하는데 이 4,500 한꺼번에 되면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지난달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누구한테 돈을 꽂았다가 사채죠. 사채를 꽂았다가 재판을 해서 몇십 년을 받았어요. 몇십 년을 받았는데 얼마 받지를 못했는데 이자 부분을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분은 한 20년 동안의 이자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해에 20년 동안 받았으면 나누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해에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자 소득이 있으신 분은 해마다 찾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죠. 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아까 부동산을 팔기 싫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팔을 수도 있잖아요. 팔을 때는 임대를 놓던 건물을 판다. 임대를 놓던 건물, 주택이 아닌 경우에 판다 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사업자 등록 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내 있고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당연히 10% 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사업장으로 쓰는 건물, 직접 내가 사업장으로 쓰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팔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 또 임대를 놓는 건물도 일반 과세자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는 경우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돼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3% 가까이 매매가액의 3% 정도가 부가세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면은 500 정도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 이런 분양받은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건물값이 비싸고
근데 그게 일반 과세자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이 과세자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그냥 막 팔아버리죠. 매달 부동산이라는 게 또 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팔아야 되지, 그 사람이 안 사면 또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거 사장님 사모님 이거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또 검토해봐야지. 그러면 계약서를 또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미리 부동산을 내놨으면 그 내는 부동산에다가 중개사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 부가세를 안 내는 방법은 뭐가 있나?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 사가는 사람이, 제가 임대로 오는 건물을 산 사람이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임대 놓던 건물을 그 사람이 사서 그냥 임대를 놓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부가세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넘어가줘요. 그냥 국세에도 넘어가주고 서류도 뭐 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임대를 놨는데 저분은 와서 직접 뭐 식당을 하시겠다, 뭐 판매점을 하시겠다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가세법명으로 사업양도양수인데 사업양도양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것을, 임대업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임대업을 하면은 사업양도양수가 돼서 부가세를 안 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임대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세금경에서를 끊든지, 간이과세자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물을 팔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늦게 얘기하면 매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시는 분이, 제가 서울서 교육을 받고 갑자기 팔게 되겠다 이래요. 부가세 부가세 나오냐 안 나오냐 갑자기 물어보는데요. 저도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하고 차이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대충의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답할 수는 없죠. 답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 이게 또 그때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작년에 있던 것들도 올해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실무거든요.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다고 해서 실제 실무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 동업자들하고 이거 어떻게 됐어? 최근에 무슨 사례가 있었나 물어보고 하니까 한 시간 있다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매매가 성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리 알고서 탁탁탁탁 했으면은 자기가 부가세가 한 500 정도 나오겠구나 많이 나오면은,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경우에 따라 500 내가 손해보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반반씩 해서 250씩 손해 깎아주고 250 더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약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상속세인데, 상속 중요하죠. 불효를 막는 징역, 이렇게 제가 써놨죠. 불효를 막는 징역. 저도 이쪽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불효, 재산을 넘겨줬더니 자녀들이 안 오잖아요. 오겠어요? 더 중요한 데로 가겠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맞이였었는데, 막내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돈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문제였는데 첫 번째 형제하고 두 번째 형제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명절 때는 가면 만나고 하잖아요. 부모는. 근데 분위기가 알잖아요. 딱 봐도. 특히 뭐 시아버지 같은 경우 며느리가 다 알잖아요. 분위기를 딱. 그렇죠?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이제 형제간들은 또 이제 형제간들 완전 불난다잖아요. 이제 형제간이 서로 보겠어요, 그거? 그렇다고 그때 다시 뭐 형제간도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나눠 가질 것 같으면 가져갔겠습니까? 그런 문제죠.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 이거죠. 골고루 나누셨으면은 형제간에 오해 끼치면 되고, 또 당신은 명절 때도 찾아올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가 되냐. 나중에는 손자들도 안 오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손자들 가족들 이렇게 가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족들하고 이게 등을 지게 되면은 며느리들이 일단 안 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입장에. 그러니까 절대 재산은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재산을 넘겨주시면 하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문제가, 안 넘겨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저 대전에서 꽤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이 꽤 있었어요. 여기다 아파트 상가도 한 100평 넘는 거 사놓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아파트 상가는 최고였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30년 전에 그 하나만 있어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아파트 상가 많이 죽었지만, 그분이 이제 그런 상가도 있었고 다른 건물도 있고 또 지하 상가에도 뭐 일체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 연세가 드시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져. 그리고 친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한 80평 되면 친구 없잖아요. 그리고 잘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 친구들도 지금 몇 사람 누워있고, 제 친구도 한 10%는 간 것 같아요. 사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건강관리 잘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90, 100을 사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혼미해져요, 이게 정신이. 그래서 또 외롭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손자들이 찾아오는 게 좋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이게 또 뭐 나쁘게 되면 치매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매가 안 걸린다 해도 사람이 판단이 돼.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금방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그분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그 할아버지를 잘 뭐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보증을 주게 했어요. 보증을 해가지고 몇 억을 빼가지고 갔는데, 자기 보증금은 물론 다 가져갔죠. 보증금은 월세 안 내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보증금 뭐 1억이라 해봤자 월세 몇 년 안 내면은 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없이 또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시나 보니까 이게 차익금이 딴 사람 앞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용어는 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용어를 못하는 전달을 못하는데 그 용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재산을 나의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자녀들한테 미리 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명의는 큰아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한테 이번에 저쪽 좀 땅 하나를 넘겨줬어요. 넘겨주면은 취득세 내잖아요. 그렇죠? 증여세 안 내나요? 안 내죠.
근데 돈 하나도 안 들고 아들한테 하나. X에 관계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말씀드릴게요. 저 가운데 밑에 보면은 네모레 페이지 있는데 제가 하는 일에서 세금, 증여세 최소화. 그럼 최소화가 어디까지냐? 최소는 0을 목표하는 겁니다. 제로. 그리고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재산은 이전하고 또 회수하려면 아무렇게나 회수할 수 있다. 버릇이 없어 큰아들 이거 해놨더니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종부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종부세도 그냥 자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물론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피할 수가 없겠죠. 대개는 이제 자녀들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불을 막는 치면은 바로 해결될 수가 있죠. 또 형제자매도 우애를 싸우지 않게 할 수 있고 중요한 거죠. 우리 첼로리스트 우리 이우선 선생님 그 유튜브 검색어가 뭐였죠? 인구방송. 인구방송. 예, KTJ. 인구방송도 한번 저거 갖고 가세요. 모르면 검색을 못하니까. 인구방송. 또 인구가 있어야 우리 재산 가치도 유지되잖아요. 인구 없으면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 없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서도 가치가 떨어지는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주영길 세무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가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주영길 세무로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한 6, 7개 정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나요?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올려놓고 농사 짓는 데 보면 이제 노린재, 고추 농사 좀씩 짓지 않나요? 텃밭에서 질 수 있죠? 노린재 많죠? 네. 노린재도 농약 없이 노린재 간단하게 잡는 방법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 5,000마리 잡았나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제 방법에는 없더라고요. 농약도 안 들어가고 아주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송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좀 밖에서 농사짓다 보면은 고라니 보잖아요. 고라니 잡는 법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위법하잖아요. 고라니 가보면은 백발백중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퀴즈로 남겨놓죠. 그리고 나머지 그 세법도 일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일부 올라가 있어요. 거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 매출 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 1번 정도 해당되죠. 세금 계산서 나오고 오른쪽 끝에 보면 포스라고 나오는데 포스에 보면은 현금 매출이 잡히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 같은 데 보면 포스 이렇게 판 있잖아요. 그거 보면 포스에 그 현금 매출이 다 잡혀요. 그래서 그거 잘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다 신고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잘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카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드 쓰는 비율이 80%가 넘다고 해요. 18%? 현금 쓰는 비율이 18%인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 한번 강경 쪽에 가보니까 거기도 뭐 다 카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도 카드 쓰는 이유가 뭐 이런 택시 타거나 물건 사면 동전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예 카드하고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다 써가지고 지금 세금 엄청 많이 거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